소개받은 보통과 이상의 신재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신 만큼 제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쪽에 목소리가 좀 들리실까요? 안 들리면 좀 마이크 볼륨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설명드릴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노조법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노조법 개정사항 중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랑 그리고 조합 직접 설립 제도 두 가지의 방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1, 2강을 다들 들으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숙제검사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무더운 와중에 여기 와 계시는 분들 돌이켜보면 정비 사업을 다들 하기 위해서 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비 사업입니다. 제가 정비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들 놓고 보면 보통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토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 2강에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앞에 설명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사람,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저희 같은 직원들이 있을 거고 대표 그리고 임원이 있죠.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이 오늘 설명드릴 이 추진위원회랑 조합설립 직접 제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강의는 요 5가지 순서로 진행을 해본데, 사실 정비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비사업이 한번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편하게 쭉 다 들으시고 제가 강의 마지막에 크게 3줄로 요약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최소한 그 3가지 정도는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지원제도입니다. 이 공공지원제도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도정법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속된 말로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조합장, 조합원을 하면 3대가 먹고 산다 라는 말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티한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 차원에서 공공지원제도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공지원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놓고 보면, 일단 기존에 불투명하게 운영됐던 부분들을 투명하게 운영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란 거는 돈과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대표가 누군지, 임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투명성을 좀 확보해주자라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 앞단에 실제로 정비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현수막 붙여 있고 사람들이 동의를 거두러 다니고, 그리고 저희가 는 업체 그리고 건축회사에서 설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추정분담금을 받을 수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지원을 해주자라는 것들이 공공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이나 시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정법 118조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고, 이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사업 완료할 때까지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좀 특이한 단어가 들어가 있죠. 공공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결국 사업 주체는 주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공공에서는 그것들이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공공지원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주임원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들, 그리고 요즘에 정비사업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정보몽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몽땅에 올라가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공공지원제도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공지원을 누가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정비사업 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일단 구랑 친해져야 된다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지원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지정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비계획 수립 이후 여러분들이 신통계획 통과가 된 이후 구역 지정이 된 이후부터 구청장이 도와줄 수 있다. 직접 도와주지 못하지만 대행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시작부터 끝까지다. 그리고 조례에서 정하는 걸로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제 법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의 지원을 일부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 부분을 좀 보시면 공공지원 대상 보시면 결국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 도심에서 하는 재개발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들인데 도정법이 바뀐 지는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는데 그 법을 보시면 이 바뀐 날짜랑 시행 날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법이 바뀌고 얼마 전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자마자 다음날 시행이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바뀌었지만 올해 6월 4일날 시행입니다. 이 주요 개정사항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크게 한 가지 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요거 이외에 추가로 두 가지가 추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발표 자료에는 없는데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주요하게 바뀐 것들이 보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란 무엇이냐? 조합이 가기 전에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직 저희가 회사로 치면 비상장인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진위원회는 비상장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걸 상장을 하는 것들이 실제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 초기부터 실제로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죠. 동의도 거둬야 되고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사람이 상주하면서 계속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 돈들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구에서 빌려주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솔직히 깜깜이 시절에는 이 추진위원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섭외를 합니다. 전문 관리업체, 정비업체라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내가 너랑 계약을 해줄게. 그러니까 좀 무대로 일을 해줘 라는 부분들이었죠. 이게 뭐로 왜 문제가 되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요 부분들입니다. 원래 현재는 밑에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신통구역 후보지 재개발 같은 경우 신통구역 후보지로 해서 이 구역 지정까지 다 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도서를 다 받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라는 다음에 원래는 추진위원회를 이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다 수립되고 시에서 고시까지 내준 다음에 이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일반 주민 정비사업에서 그러니까 이게 추진위원회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에 반장이 한 명이듯이 한 명밖에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시죠.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싸워서 뭐 좋은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호걱하시죠 다들. 2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뭐 강동구니까 강동구로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둔촌주공 아파트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재건축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6년도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네, 지금 제 딸이 10살인데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년 정도 걸리죠. 정비사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그 와중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좀 싸우시겠죠. 싸우시고 아니면 추진위원장이 되게 좋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빨리 넘어가서 조합 설립 인가를 빨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빨리 가겠지만 이게 바뀌면서 일반적으로 이 후보지 선정, 신통계획 후보지 아니면 저희가 재건축으로 재건축 자문을 받게 되어 있죠. 자문 신청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추진위원회 단계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라는 것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가시려는 분들 쭉 다 모아서 설명회도 해야 되고요. 동의도 받아야 되고 추정분담금도 보여드려야 되고 마지막에 총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되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도장까지 찍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기간을 좀 단축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 주요 개정사항 3가지 중에 가장 큰 사항은 이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같이 더운 날 다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힘들어서 옛날에는 이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인원이 충족을 해야 이 절차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자투표로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전자투표로 가능하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세 번째는 재건축에 대해서 부분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진단이라는 것들이 가장 크게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을 이상을 받아야지 가능한 부분들인데 재건축 안전진단이 없어졌습니다. 안전진단이 없어진 대신에 도정법을 넣으면서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으로 바뀌고 사업 초반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계획 수립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정비 사업 자체가 좀 더 빠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사항들은 뭐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특별법에 들어갈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만 특별법들이 좀 미뤄지면서 사업을 좀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도정법을 개정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가 뭔가라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 하지만 앞에 4글자가 더 붙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회사에 좀 비유를 드렸는데 아직 법적으로 상장을 못했어요. 상장을 하려면 은행에 이것저것 내야 되죠. 우리 튼실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렇습니다. 요거를 만드는 게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직 선정을 하고 운영 규정, 이 법적인 내용들이 또 다 있습니다. 이 법적인 내용들을 하고 동의서 진구를 하고 승인 신청하고 위원회 구성을 한 다음에야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좀 땡겨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그러니까 정비업체를 보통 선정을 합니다. 이 정비업체라는 것들은 법적으로 언제 해야 된다라는 시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 추진위원회 아니면 조합에서 먼저 선정을 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이란 것들은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들도 봤어요. 사업을 쭉 하시고 추진위원회 창립 총회까지 하셨는데 조합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 연봉 받을 때 저희 동의를 다 받잖아요. 이 동의서 자체에 대표 지장을 찍어야 되거나 아니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사인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업이 있는데 이걸 다 따라다니면서 도장 찍으셔라 어떻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정비사업 관리자, 정비업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비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및 운영 규정, 우리 추진위원회 선거를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규정을 또 만드셔야 돼요. 규정들을 쭉 다 만드시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걸 쭉 다 만드셔야 돼요. 이 운영 규정이라든가 선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2단계부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조합원이 되시면 나중에 사업비에서 깎아야 되는, 내 사업성에서 까야 되는 구조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들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규정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죠. 동의서를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사인해달라, 도장을 찍어달라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정식적으로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신청하셔서 구청장님이 오케이 해주면 정식적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창립총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 창립총회는 전자로 이제 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진 부분들이 있고 이 창립총회까지 하면 조합이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는 없어집니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그 전에 계약했던 것들이랑 법적인 위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추진위원회에서 계약한 것들은 대부분 다 조합 설립,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치면 조합으로 인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좀 궁금하신 분들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돈은 언제 주느냐? 사실 이건 제일 중요하죠.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다릅니다. 앞에 1, 2강 때 잘 설명을 좀 해주셨겠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몫이 80%, 20%는 공공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주택 15%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땅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그 중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공의 지 비율에 대한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성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기획을 수립을 해줘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후보지 선정이 되면 신속통합 기획을 수립을 해주고 요 단계, 자문회의 단계 1차까지 하게 되면 그래 여기는 사업이 갈 수 있겠다라는 확정이 드니까 이때 돈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 앞 단계에서 자문회의까지 못 넘어가고 없어지는 구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두 번째는 재건축은 좀 다릅니다. 재건축은 자문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자문회의를 하고 이 시에서 조합으로 내려보냅니다. 이제 정식으로 올려주세요 라고 내려보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분들이 정식으로 제안을 하죠. 그럼 요 단계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다라는 것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요 단계에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럼 추진위원회가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직접 설립 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앞에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직접 설립 제도,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추진위원회를 건너뛰고 직접 조합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지원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 여기 보시면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대신에 고민 들은 것들은 그럼 이렇게 되면 주민 의견, 땅 가진 사람 입장은 어떻게 반영이 되냐라는 의문이 좀 드실 텐데, 공공에서 설정을 하실 때도 주민 협의체라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 위원장을 제외하면 주인분들이 참석을 하실 수 있는 주민협의체라는 것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 실질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시간이 좀 땡겨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정비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지정, 추진위, 조합,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실제로 한 5단계, 법적으로 4단계인데 20년, 빠르면 10년이 걸립니다. 다만 이제 신통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는 저희가 빠르면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까지는. 이 단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앞에는 7가지 항목이었죠. 7가지 항목인데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선택을 하시면 4개만 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신통기획 후보지였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동의를 하겠습니까? 라는 동의서 양식이 같이 옵니다. 그 양식에 쭉 딱 읽다 보면 조합 직접 설립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으십니까? 이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50% 이상 찬성을 하시면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이 조합 직접 설립 절차로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2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하시더라도 2분의 1은 동의는 받으셔야 돼요. 동의 요건은 똑같고 주인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만약에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서 우리는 빨리 가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이제 구청장이 이 공고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조사를 하고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50% 동의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이때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직접 설립 제도를 선택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 업체 선정을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현수막 붙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쪽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장점들이 막 있죠. 여기 보시면 정비계획 수립해서 생략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랑 어쨌거나 공공에서 하게 되니까 공공에서 투명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위원장이라는 것들이 보시면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 기술사, 공무원 등 3년 이상 유경험자에 대한 부분들을 섭외를 해주시고요. 옛날에 생각을 해보시면 그 강남이나 이런 쪽,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스타 조합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구역에서 조합장 하신 분이 여기 성공적으로 하고 분양가 높게 해서 됐습니다. B구역 가세요. B구역에 또 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또 C구역. 이분들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있으시고, 근데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이 공공에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안에 주민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을 선택을 하면 이건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장은 외부에서 초청이 됩니다. 외부에서 초청을 하고 대신 나머지 분들을 주민협의체 운영을 할 때 주민들 중에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주민들이 직접 조합 설립할 수 있는 것들, 오른쪽이 추진위원회. 사실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한 20년 동안 운영이 됐었습니다. 저희 도정법 들어오고 나서 계속 들어온 부분들이고 이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좀 고민이 되시죠? 그러면 내가 내 집 갖고 사업을 하는데 공공 돈을 조금 빌려서 사업을 하실 거냐? 아니다. 우리는 조합이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하실 걸로 그냥 밀고 나가실 거냐?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게 더 맞다, 좋다라고 하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겠죠, 이미. 하나가 없어졌을 텐데 아직 남아있는 것들은 대신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주민협의체 선택을 하시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둔촌주공재건축, 둔촌주공이 아니라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년 걸렸다고 했죠. 그 20년 동안 이 추진위원회에서 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추진위원회 일단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나갑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물론 빨리 끝나서 1년, 2년 빨리 가면 좋기는 하죠. 근데 이런 대한 이제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신 융자는 해줍니다. 시에서 빌려는 줍니다.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조합으로 갔을 때 조합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단계 사업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 추진위원회 중에 한 명 뽑으셨을 거잖아요. 추진위원장이 선택이 되면 그분이 보통 조합장까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다음은 이제 조합방식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인데 사실 이게 쭉 7가지 항목들 그리고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법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여기서 동의율이 얼마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하고 이거는 관심사항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행 업무 설정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정비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 아니면 자동차를 바꾼다라고 치면 알아보죠. 중고차를 팔 때도 ABC 사이트에 다 물어보고 여러 군데 물어봅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기 집은 안 그러세요. 옆에서 누가 정비사업 하자라고 하면 그냥 합니다. 사인해서 주시고 분담금 얼마 나왔네? 나 이제 못해. 하지만 사업을 한참 후에 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들이랑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렵습니다. 이거 한 번 들어서 알아들을 정도면 굉장히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어려운 것들은 오늘 출력물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것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한번 숙지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사업 추진되고 있으신 분들은 구청을 이용하시면 돼요. 저희가 구청, 시청에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전화하시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이게 맞는 거냐 그리고 갈등 문제가 있을 때도 오픈해달라고 하면 적법한 절차 안에서 부랑 시랑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정비 업체를 선정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추진이 위한 선거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이면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있으시면 그분들 쭉 다 모아놓고 설명회 하고 선거 임명부 만들고 합동 연설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투표하고 개표하고 필요시에는 변호사까지 부르셔서 하셔야 돼요. 변호사까지 부르셔서 진행을 하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죠. 이 동의서 진구를 해야 됩니다. 이 동의서 진구를 하고 나면 과반수 이상, 아까 말씀드린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시면 이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가 된 겁니다. 거기 쭉 다 되어 있는 것들을 쭉 받아서 이제 승인 신청을 하겠죠. 이제 부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이제 OK가 적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승인이 나면 이때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단계는 추진위 구성을 위한 것들인 거고, 이 추진위는 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추진위원회가 뭐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조합 정관을 만듭니다. 회사로 치면 내규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표준 행정 업무, 예산, 회계, 선거 규정 이런 것들이 쭉 다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비 사업에서 가장 힘든 것들이 동의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3번의 추정 분담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4번 나가고, 이 법적으로는 재개발 기준으로 했을 때 3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추정 분담금을 산정을 하고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드셔야 돼요. 왜냐? 동의를 받을 때 가서 옛날엔 이게 됐습니다. 여기 되면 집값 2배 올라 해줄게. 나만 믿어. 왜냐면 그때는 옆 단지들은 다 그렇게 개발을 했거든요. 이게 됐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의사선택을 돕기 위해서 추정 분담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통기획 후보지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한번 하긴 하지만 이 단계에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죠. 이것들을 보시고 나서 난 정비사업을 할 거다라는 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정비사업 동의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하시게 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또 창립총회를 또 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쭉 다 모아놓고 우리 이런 내용 가지고 할 거고 실제로 조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창립총회를 실제 하게 되면 요 다음에 실제로 조합 설립이 되는 겁니다. 크게는 한 7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조합이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안 하겠다, 공공에서 좀 투명하게 해달라라는 것들을 요청을 드리면 일단은 자치구청장님이 공공지원자가 됩니다. 저희 강동구청장님이 공공지원자가 돼서 이런 것들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그 예산을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업체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주민 의견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 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부위원장은 어쨌거나 주민분들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주민 대표자를 토지 소유자 중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위원 같은 경우에도 주민분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이라는 것들은 이 주민분들이 조합을 하실 때는 자격이 없습니다. 크게 결정 사유가 없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이 협의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도정법 위반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미성년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시는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퇴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일들은 똑같습니다. 조합 정관을 작성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 분담금 산정을 하고 우리 사업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것들을 주민분들한테 공부를 한 다음에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창립총회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넘어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타 사항으로 제가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걸 거예요. 그러면 부위원장 아니면 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 빼고는 나는 그냥 동의만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돼가고 있는 거냐라는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이 복사비 정도만 내시면 돼요. 복사비 정도만 내시면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어느 회의 때 얼만큼 진행이 됐고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대해서는 다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는 것들인데, 이 추진위원이라든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책임지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늦어져요. 그렇게 되면 피해는 이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다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라 라는 것들인 거고, 이 역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1년 이하부터 5년 이하 뭐가 가장 그러면 규정이 세냐라고 놓고 봤을 때 동의를 위조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에서는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의를 위조한 자, 그리고 내가 이거 해줄게, 설계업체 무대를 해줘, 뭐 해줘, 이렇게 향응을 하거나 나중에 해줄게 라는 말을 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규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정비사업이 많이 투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쭉 다 설명을 드렸는데 좀 복잡하시잖아요. 세 개를 딱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지원 제도가 들어왔다. 공공지원 제도가 들어왔으니 구청이랑 친하게 지내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 설립 복잡하다. 다만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건너뛰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것들은 주인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 두 가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정비사업 추진을 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정비사업은 여러분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지원제도를 통해서 구청과 시청이 잘 협조를 해주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구청이랑 잘 친하게 지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 중에 3대가 터잡아서 살 수 있는 지역, 돌이켜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실 옛날에는 강남 3구였죠. 요새는 강남 4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1강에 대한 것들은 이제 쭉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궁금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질의를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그러니까 제가 워낙 원사이드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지금 저희 구역에서 추진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절차들도 안 했지만 일단 추진위가 구성 중에 있는데 구성해서 가고 있는데 조합 직접 설립을 또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혹시 이제 그 사업을 조금 들어도 될까요? 이게 사업마다 뭐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뭐 모아타운이요? 네네. 네, 사실 요거는 모아타운은 제가 뒤쪽에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뭐 예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면, 이 정비사업이랑 이 재개발 재건축이랑 모아타운이랑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없습니다. 실제로 추진위라는 것들이 생략이 되고 조합 설립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가칭으로 해서 모아타운 추진위가 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모아타운 같은 것도 저희 놓고 보면 이제 혹시 관리 계획은 수립이 되셨나요? 아니면 후보지 단계이실까요? 후보지 단계로 선정은 되셨고, 네. 이제 관리 계획 수립 중에 그러면 네네. 있으신 지역일 거고, 이렇게 되면 사실 모아타운이라는 것들이 정비사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정비사업보다 좀 작은 단위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들인 거고,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주민분들이 조합 설립 인가랑 합의체 선택을 하셔서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법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모아타운은 빈집 특례법으로 가는 법인 거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은 도정법에 있는 사업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들이니까 모아타운은 조금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봐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모아타운이 아니라? 모아타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다 드려버리면 이따 할 말이 없어지기는 한데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법 개정 사항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들인 거고 모아타운은 사업이 아닙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첫 강 들으시고 두 번째 강의 들으셨을 때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이죠. 모아타운은 뒤에 사업이 안 붙어요. 왜 그럴까요? 모아타운은 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라는 것들이 쭉 있고 그 안에 사업이 붙는 것들이 대부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만 미만에서 주인분들이 동의하셔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일반 정비 사업보다는 좀 빠르게 가실 수도 있고 추진위는 굳이 구성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같이 블럭을 묶어주셨을 거예요. 정비사업 가능 구역이라는 것들을 묶어주셨을 거라 거기서 동의 얻으셔서 빨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없으시기는 하시죠. 뭐 관리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모아타운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인 거고 뭐 뒤쪽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한 3년 정도 안에 실제로 건물이 지어진 사례까지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미리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재개발 재건축 앞에 도정법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시간을 제가 한 5분 정도 더 채워야 돼서 일단 예.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아타운에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신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 둘의 방식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뭐냐면 신탁을 해서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신탁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모아타운 말고 일반적인 정비 사업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 사실 신탁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민간에서 하느냐 아니면 구청장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던 공공에서 하느냐 이 공공도 공공이 직접 하느냐 공공 참여를 하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공공에 대한 것들은 일단 제껴두고요. 그러면 저희가 조합에서 하는데 그 조합에서 사실 돈이 없잖아요. 조합에서 할 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신탁사라는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탁사가 들어왔을 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신탁 같은 경우에는 계약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이 들어와서 돈만 유통해주고 관리만 해주는 신탁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탁사가 들어와서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신탁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게 좋냐 나쁘냐에 대한 것들은 없고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신탁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2에서 4% 정도 보통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다 그리고 조합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신탁 방식을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어떤 게 더 빠르다라는 것들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고 대신 신탁사는 저희가 아시는 뭐냐면 은행권입니다. 은행권에서 함부로 사업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PF가 한번 유튜브 있으니까 좀 와장창했기 때문에 신탁사가 들어오는 데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으신데요. 사전에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보시죠. 두드려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남기고 할 수 있겠다 라는 부분들이 신탁사입니다. 대신 신탁사를 하게 되면 일단 좀 투명합니다. 신탁사를 하게 되면 어쨌거나 투명하게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빠르게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조합에서 갈등이 있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조합 방식보다는 빠르게 갈 수 있죠.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하죠. 신탁사 마음대로 할 거고 우리 의견 반영을 해줄 거냐? 라는 부분에서 마찰이 없으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답변을 드릴 때도 항상 되게 죄송스러운 게 사실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구역은 신탁 방식이 조금 빠릅니다. 대신에 100%는 아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은 수수료를 띈다. 걔네가 괜히 들어와서 사업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수수료를 띈다. 대신에 조합 방식은 주민들이 합의 맞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조금 약간의 리스크들이 있다. 이렇게 혹시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저 한 3분 정도 남아서 한 3분 정도만 더 듣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게요. 예. 아주 소규모 이게 빌라인데요. 예.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마이크 잠깐 듣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주 소규모 빌라인데요. 예. 아주 오래된 30년이 넘었거든요. 예. 모든 시설이 다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아무튼 소방 시설도 없고 모든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추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막막해서 지금 언니가 나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역이 혹시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뭐 자유주택 정비 사업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내가 사는 지역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주변에 나랑 같은 집들이 많은지 일단 말씀하시는 걸로 놓고 보면 재건축은 아닙니다.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가 다시 하는 게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개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자율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갈 것이냐 라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최소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놓고 봤을 때 강동구는 거의 다 토지구획 정비 사업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이 구청 앞이긴 하지만 놓고 보면 길들이 다 네이버 지도 켜놓고 보면 다 반듯반듯하게 잘려져 있습니다. 요 반듯반듯하게 도로로 잘려있는 한 블럭이 저희가 얘기하는 가로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서 사업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시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가로가 우리 가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밑에 가로도 해야 돼. 옆에 가로도 한대. 이러면은 모아타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것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면 2강을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럼 2강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대신에 이런 것들 할 때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신 상태에서 불안하시면 일단 구청에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타는 데가 여기고 대신에 이게 복원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하고 싶으면 안 돼. 대신에 이제 옆 사람들이랑 한 몇 명 정도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구청에 문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앞서 1, 2강을 하셨던 그 한국CM 김동춘 대표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회사들도 있고 뭐 3강에도 그 KTS에서 강의를 해주시긴 할 건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가셔서 우리 동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잘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다만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습니다. 정비사업들 20년 동안 하셔야 되고 사실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냥 웃고도 넘어가세요. 근데 이게 사업하다가 이 추진위원회 분들 만나 뵙고 아니면 특히 사업식 인가증 가시면 다들 저보다 더 전문가세요. 우리 집 84짜리인데 얼마밖에 안 되는데 추정분담금이 왜 이만큼밖에 안 나오고 옆 단지는 공사비 800만 원으로 했는데 왜 우리는 850이고 이미 다 전문가세요. 10년 정도 하시면 다 전문가가 되십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이건 잘 들으셔라. 그리고 공공지원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라 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모아타운에 대한 것들은 한 10분 정도 쉬고 저희가 4시부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2강 자체는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구청에서 이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설문지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뭐 제가 평가받는 시간이 있기는 한데 그 평가를 잘 해주신 분들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 방식 소규모 주택 정비 및 모아타운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아까 1강도 그렇고 2강도 그렇고 설명을 하면서 저는 서울시 사람이 아닙니다. 강동구 사람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 거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브랜드 홍보하러 나온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언뜻 제가 지름갑 시간에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부분 강동구를 놓고 보면 아니면 서울시 전체 중에 주거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산, 뭐 공원 이런 것들 빼고 주거지 중에 한 80% 정도가 서울시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러면 일단 알고서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은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토지구획 정리 사업.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뭐냐?
내 땅이 토지구역 성립 사업으로 된 거다. 이 나라에서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신도시처럼 가로를 내고 그 안에 집들을 이쁘게 만들어서 획지를 만들어서 판 거죠. 대부분 저희 강동구, 성내동 뒤편에 있는 주거지들이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된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런 주거지들이 문제가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차가 없었죠. 뭐 차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뭐 다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럴 테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거지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거의 없었을 때니까 단독, 다세대, 다가구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냐라고 제가 놓고 봤을 때 일단 저층주택들, 저희가 5층 미만은 저층주택, 5층 되면은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5층 미만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주차, 이 주차가 가장 문제입니다. 내 집 앞인데도 누가 와서 대고 견인도 못해요. 이건 사실상 이 문제들이 가장 심각하고, 두 번째는 소방, 불났을 때 소방차가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크기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와요. 불법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랑 비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녹지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녹색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한 20% 정도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가야지 볼 수 있어요. 올림픽 공원을 가던가 집에 근처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가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고민이 좀 되죠. 집들은 어쨌거나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반시설, 사실 옛날에는 아기를 낳아서 알아서 학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 클 때만 해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가고 알아서 뭐 차 피해서 가고 학교 다녔었는데 요새는 이게 안 되죠. 아파트 앞에 그 맘스존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유치원 버스가 오면 거기 실어놓고 보내고 다시 거기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옛날과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조금 계시니까 만나실 수 있는 옛날 말로 경로당도 한참 걸어가야 돼요. 오늘 같은 날씨에 친구 만나러 20분씩 못 걸어 다니시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아타운 하는 것들이 보통 서쪽에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거기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높이 문제가 발생해요. 저희 회사가 문정동에 있는데 위로 비행기가 매번 지나다닙니다. 이 비행기 때문에 뭐 시끄러운 것도 있긴 하지만 높이 질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 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7층 이상 못 짓습니다. 12층 이상 못 짓게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릉지. 이거는 전 시장 있을 때 서울시가 이제 구릉지 지역이라는 걸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것들이 보여야 되니까 아파트를 높게 못 짓게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앞이랑 조금 고민해서 보셔야 되는 건데, 자, 10년 동안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시작을 했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서울시에서 1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내가 내 집 돈 줘서 다시 져야 돼요. 아니면 옛날처럼 재생을 하시거나. 문제점이 있죠. 서울시 전체 주거지가 313. 이 중에서 저층 주거지, 아파트를 빼고는 131, 한 40% 정도가 저층 주거지인데 이 중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주거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재개발이 1, 2강 질문 드리면 싫어하실 거죠. 1, 2강에서 얘기 들어보면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접도율이라는 것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된 데는 도로가 일단 있기는 있어요. 양호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집도 저희 뭐 부산이나 지역 비하나 부산 같은데 이제 판자촌이나 산등성에 보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 더 안 가는 지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서울시가 그럼 이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었을 때 일단 다세대 다가구 주거지들 있어야죠. 모든 지역들이 아파트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주거라는 것들이 다 다세대 다가구만 있어도 안 되고 다 아파트만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다 단독주택만 있어도 안 되고. 근데 아파트를 보통 선호는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을 만든 거예요. 이 저층 주거지들을 모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노화됐으니까 새로 짓자. 그리고 SOC, 특히 주차장,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주자.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방식도 어쨌거나 녹지를 좀 확보를 해주면서 중저층에 있는 아파트를 만들자라는 것들이 계획 초기의 모델입니다. 제가 계획 초기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많이 일어났고 최초에 들어왔을 때는 높이가 12층 제한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는 데 가보시면 다 12층 미만이에요. 12층 이상을 넘어갈 수 없었지만 대신에 12층 이상에 대한 규정들은 이번에 완화가 됐습니다. 이건 법적인 부분들인데 법적인 부분을 넣은 거는 일단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지 제가 전문가 같아요. 일단 저 사람이 뭔가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법적인 걸 좀 말씀을 드려야지 전문가 같으니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정비사업들이 여기 도정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그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남대문 앞에 남대문 시장 있는데 그런 데 하는 거고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이건 대규모예요. 법에 써 있습니다. 1만 이상.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9,900이면 못합니다. 이 9,900짜리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법이 생기게 됩니다. 보시면 이거는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정비법이에요. 근데 밑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특별법과 특례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법은 없는 것들을 만드는 거고요. 특별한 예외를 한 거고 특례법은 말이 좀 비슷하긴 한데 원래는 안 되는데 특별하게 얘만 돼라는 거예요. 원래 정비사업은 1만 이상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만 미만짜리 빈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 요것들을 묶어서 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옛날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것들도 있었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지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들어왔다라는 보여드린 거고 이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브랜드예요. 헷갈리시죠? 이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랑 정책 브랜드명은 다릅니다. 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브랜드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브랜드예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정법을 통해서 갑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가는 사업들인 거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브랜드명을 붙인 거죠. 이름에서 왜냐면 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싶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은 어려워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여드린 거고 옛날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뭐 타운이라는 게 없었어요. 초창기에 보면은 이쪽에서도 소규모 재개발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빈집 정비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가지고 요것들로 운영을 하다가 소규모 재개발이랑 이 관리지역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1년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브랜드명으로는 모아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도 모아주택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모아주택 사업. 사업자를 붙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모아타운은 모아타운 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근데 모아타운을 그러면 사업도 아니고 왜 만들었을까라는 것들을 놓고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들이 있죠. 요것들이 있는데 이 옆에 블럭에서 아까 블럭을 설명드렸으니까 옆에 블럭에서 사업을 해요. 근데 반대쪽에서도 사업을 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을 하겠죠. 얘 주차 출입구 어디다 내지? 공원을 좀 같이 붙이면 좀 더 똑같은 면적으로 하지만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하주차장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최소 면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마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진출입할 때 이렇게 커브 잘 안 나오는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작다고 억지로 만들어 놓으면 사고 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차장 같은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들이, 그러면 니네 각각 블럭마다 사업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기반시설 같이 상의해서 해 라고 공공에서 지정을 하는 것들이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이에요. 10만, 어디까지? 10만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혼자 하시면 1만까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 1만 이상 가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 얘네로 가라. 1만 미만짜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라 라는 거예요. 대신에 모아타운으로 들어오면 2만까지 혜택은 줍니다. 근데 나 혼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1만까지, 옆에랑 같이 모으면 내 땅 1만 5천이어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사업입니다. 이것들은 자유주택 정비 사업. 이거는 한 30대 정도 모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집 고쳐봅시다 라는 사업이에요. 두 번째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좀 작기는 하지만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이면 우리가 이걸 가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로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고, 대신에 이거는 20세대 이상은 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주택을 한다고 해서 모아타운이 꼭 설정되지는 않아요. 대신 모아타운 안에서 하는 모아주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내가 설명을 요약을 하면 다시 드릴 거긴 한데,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정비구역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 정비구역 지정 보통 한 2년 걸립니다. 2년 하셔야 되고, 정비계획 수립 생략을 해주고, 어쨌거나 앞서 저희가 앞 시간에 잠깐 예습을 했지만 단계를 줄여놨습니다. 관리처분 단계, 조합 단계를 줄여놨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얘네가 모아서 갖고 오면 조금 더 손해보고 대신 빨리 갈 수 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소규모 재개발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이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역세권 반경 250m이고 중공업 지역에서만 서울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안 하시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시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아주택은 실질적으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공간적으로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듣고 보면 제일 밑에 단위는 모아주택이죠. 내 집 그리고 옆에 있는 가로들에 대한 것들이 모아주택이고, 이런 것들을 모아주택들을 모으면 모아타운이 됩니다. 최대한 10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시는 게, 내가 모아타운으로 결정이 됐어.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꼭 해야 되냐라는 건데, 저희가 놓고 보면 이 신통계획이라든가 주택 재개발을 하게 되면 후보지 선정되는 순간 저 부동산 등기를 딱 떠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허가구역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긴 도로만 걸려요.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이런 것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 지역 말고 이 설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뒤쪽에 설명하면 드리겠지만, 나머지 구역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다만 이거 놓고 보면 모아타운을 했어. 모아타운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죠. 여기 모아타운,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쉽게 얘기하던 뉴타운, 뭐 흑성 뉴타운, 뉴타운들 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바뀌어서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천호도 재촉지구가 있죠. 이 촉진지구를 놓고 보면 주변이 또 문제가 돼요. 모아타운은 설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오려면 저희가 간선부라고 얘기합니다. 양재대로, 천호대로 여기서 차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보통 여기는 동의를 안 해주시죠.
상가를 하시는 게 좀 더 이득이시니까 동의를 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할 때는 요 30만까지 주변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일어났을 때 차량 통행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기반 시설들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림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모아타운, 그리고 이 안에서는 주인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거야, 아니면 우리 건축 협정을 할 거야, 옆이랑 친해, 그래서 같이 할 거야,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실 오늘 잘 안 일어나긴 하는데 재건축을 할 거야.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사업 수법은 주민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거나 뭐가 왔을 때 서울시가 정책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 보통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모아 공공 입장에서도 이 모아 주택하는 것보다는 모아 타운하는 게 좀 더 이득이겠죠. 왜냐면 지역 개발이 되고 임대주택도 하실 거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이득이, 모아 주택하는 것보다 좀 더 이득이 뭐가 있냐라고 놓고 보면 노후도를 10% 완화를 해줍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10% 완화를 해주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후도 60% 충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60% 충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0개 중에 4개가 30년 이상이 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0% 완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 1만, 이 1만이라는 것들은 이 땅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1만으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되어 있는 데들은 죽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가로가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가로에서 반만 사업하겠습니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안 됩니다. 법에 일정한 도로로 둘러싸여 진이라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한 것들이 걸림돌로 계속 작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주변까지 내가 같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도 조금 완화를 해줍니다. 중간에 도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를 해주는 분들이 조금 있고, 두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사실 뭐 용적률, 용도 지역 얘기 나오면은 숫자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법적으로는 주, 상, 공, 녹입니다. 나머지 다 빼고 주거지역 중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데는 2종입니다. 1종은 많지는 않아요. 서울시 많지는 않고 2종에 살고 계시고, 대부분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데는 3종입니다. 준주거를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 3종 같은 경우에 1, 2, 3종을 통틀어 보통 저희가 주거지역이라고 하고요. 준주거 지역은 이제 주민분들마다 호불호가 조금 갈리세요. 왜냐하면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준주거 지역 500%, 600%까지 됐을 때 이 주거지들을 그 화성시에 가보시면 장벽처럼 세워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500%짜리예요. 아침에 출퇴근하려면 지하 주차장 5개를 거쳐 올라야 됩니다. 세대당 1.2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대신에 비싸죠. 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비싸긴 한데 주민분 선택에 따라 좀 다르시기는 해요. 약간 사이즈 얘기였고, 일단 요걸 놓고 보면 결국에는 용도 지역을 한 단계 올려준다라는 거죠. 근데 뭐 1종이나 2종이나 뭘 올려주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제가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좀 들으셨겠지만 일단 용적률,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레고로 치면 이거 몇 개를 위로 쌓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용적률이에요. 흔히 정비사업은 용적률과 층수의 싸움입니다.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 용적률을 얼만큼 확보할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이었는데 층수는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공동주택 층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장벽처럼 막지 말고 조금 높게 짓고 조금 더 확보를 해줘라 라는 기준들을 계획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층수는 제외하고, 그럼 용적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몇 개를 쌓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용적률이 확보되면 뭐가 좋을까요? 분양 세대 수가 늘어납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분양 세대 수가 늘어가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10채를 확보했다라고 치면 하나에 10억씩이면 100억입니다. 사업비 100억을 줄일 수가 있고, 그 사업비는 내가 내는 추정 분담금에서 깎아줍니다. 정비 사업이라는 것들이. 아까 제가 회사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앞뒤에 옆에 다 모르시잖아요. 이분들이 내 땅이라는 돈을 걸고 같이 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올려준다. 어떻게? 용도적 변경을 해줘서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대진 3종은 준수호로 못 가요. 3종은 준수호로 못 갑니다. 이 용적률 완화 대신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공공부에서 해주는 거에는 공짜는 없어요. 기부채납, 공공기여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조건이 있습니다. 뭐 법적상한 용적률이라는 것도 좀 어려운 단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을 넣었을 때, 그리고 SOC,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했을 때, 그러면 니네가 이만큼 올릴 수 있어? 공공이랑 딜을 하는 개념이죠. 선택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250까지만 받을 거야. 이 법적상한 안 쓰고 임대주택 확보 안 할 거야. 이거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기 뭐 서초나 이런 데 가면 1대1 재건축 하시는 데들 있어요. 내가 내 돈 내고 하고 임대주택 없어도 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용적률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모두 다 임대주택으로 하라고 하면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증가하는 거에 반은 임대주택, 반은 분양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인분들 선택이 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호한 주거지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게 300세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200에서 300을 갈 때 50세대를 임대주택 줄 건지, 아니면 우리 220까지만 하자, 10세대만 임대주택 들어와라 라고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임대주택이라는 것들이 영구 임대주택은 아닙니다. 일반 저희가 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금 브랜드명이 미리네집2로 알고 있는데, 미리네집 같은 청년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하주차장을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주차장을 같이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이 모아타운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국공유지예요. 그리고 모르시겠지만 도지객 시설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한 데는 도지객 시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있는 도로는 내 땅 아니면 공공 땅입니다. 공공부에서 그럼 할 얘기가 있죠. 이거 서울시 땅인데 자치구 땅인데 라는 얘기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이 폐도 기준 자체가 좀 양호하게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 어차피 개발할 거고 옆에도 개발을 할 거니까 이 도로 없어도 돼 라는 기준을 적용을 좀 시켜준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이 기존 공원에 대한 부분들, 뭐 기부 찬합해서 여러분들이 SOC를 내놨을 때 뭐 어린이집을 짓는다거나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이랬을 때 비용을 지원해 주시고, 이 주차장을 만들 때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비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다라고 해서 100% 되는 것들은 아니고, 신청을 하시면 보시는 것 같이 국비,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것과 지방비 중에서도 서울시랑 자치구가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가장 기다렸던 것 같은 거긴 한데, 일단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깁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아타운은 그냥 하나의 지역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거는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도의 사업을 한다라는 것들인데, 재개발이랑 똑같으면 선택을 안 하시겠죠. 오래 걸리시니까. 그리고 사이즈가 작습니다. 1만 미만 토지 등 소유자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3만 정도 재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3만 정도 했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됩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만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100세대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추진이라든가 요 수립 단계를 생략을 해주고 가장 큰 거 관리 처분 계획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 하는 것들은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때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비 사업들은 굉장히 큰 단지들,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다 이견을 받아서 네 땅은 얼마고 내 땅은 얼마고 너 몇 평으로 갈 거야, 얼마 더 내야 되고, 이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근데 무화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고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이 단계를 생략을 하고 사업시행 인가 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에 대한 것들인데 뭐 조금 표가 어렵기는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왼쪽이 무화주택, 무화주택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냥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요거는 관리구역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데 안에서 똑같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교가 되게 됩니다. 왼쪽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구역 자체가 좀 완화를 해줍니다.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6m. 그리고 대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6m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통해서 인정을 해줄게. 꼭 내면이 안 돼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자체도 1만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관리구역 지정을 하면 2만까지, 그리고 이제 공공지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4만까지 가능하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놓고 보실 것들은 일단 용도지역 상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땅을 내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이 힘들고, 이 모아타운을 했을 때는 어쨌거나 1, 2종은 해준다. 3종은 못 해준다. 왜냐하면 준족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준족으로 가려면 역세권 250m 반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모아타운을 했을 때는 15층 이하 건물도 완화를 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보면 모아타운을 신청하고 싶으시잖아요. 일반 할 거면 모아주택보다 모아타운을 신청하는 게 좀 더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을 하든 간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꼭 합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보완을 한 다음에 일반 사업으로 내려요. 주민 공모 방식을 통해서 아니면 자치구 후보지 선정을 통해 사업 진행을 하고, 이거 그리고 보시면 이 강북구에 있는 땅입니다. 요 하나하나 블록 자체가 이 토지구획 정비 사업을 했던 가로라고 보시면 돼요. 22년도 5월달에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이 착공이 26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4년 걸렸죠. 신청하고 나서 계획 수립하고 착공까지, 준공까지. 이 준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이 집 같은 것들을 다 부시고 내보내는 시간까지입니다. 실제 공사 기간이 2년을 제외를 하면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역 자체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들이고, 높이도 아까 제가 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35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높이 보시면 기존 세대수가 다 합쳤을 때 350세대 정도셨어요. 근데 이 350세대 중에 증가를 해서 1200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단지 계획을 했다. 다만 이 사업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전체 다 사업이 같습니다. 실제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1, 2, 3, 4, 5구역이 있고, 실제로 뭐 지정된 분이 아까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이 관리사업 추진 가능 구역, 추진 구역, 법정 명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다 다르게 쓰긴 하는데, 사업 구역이라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사업을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가게 되면 대신에 요 모양을 맡긴다. 실제로 여기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따로 했을 때는 이 모양이 안 나오죠. 이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하는 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조감도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 일단 녹지율 보면 11%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업 추진을 안 하신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구역에서도 원하시지 않으면 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면목동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 있는 지역이고 이 고도 제한을 받는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울시에서 안 오셨죠? 여기 보시면 3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층수가 없죠. 층수가 없죠. 여기는 높이 제한을 받는 구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사업하겠다고 올려서 비행기랑 부딪히게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 최대한 올려서 만든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2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안에서도 요 부분들이 다 사업이 간다 라는 전제고요. 다만 보시면 요 빨간색 경계로 단 게 모아타운입니다. 여기는 사업이 안 갔습니다. 주인분들이 우리는 그대로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만 묶어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조각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 24년도짜로 85개소 그리고 아마 현재 기준으로는 90몇 개까지 거의 100호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지역에 하고 있고 강동구도 제가 듣기로는 한 3개 정도 워타운이 천호 쪽이랑 지구단위계 지정고시가 났던 그 파크포럼 위쪽에 워타운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면서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옛날에는 자치구 공모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우리 강동구에 모아타운 할 사람들 신청하세요 라고 하면 주인분들이 신청을 하면 구에서 서울시를 올리고 거기서 이렇게 선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계획가들이 붙어서 도로 만들고 집 만들고 여기 몇 세대 들어가요 라고 해서 통과가 되면 모아타운 지정이 됐어요. 근데 앞에서 서울시 보셨겠지만 이미 100개를 했습니다. 이제 100개 정도가 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은 옥석을 고르는 일들이죠. 이 모든 사업지들을 빨리 해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 때를 잘 고르자. 앞서 보였겠지만 한 타운 안에 한 5개, 4개, 많게는 한 7개까지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 구역들을 지정을 했는데 7개 중에 아무 데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도 문제가 생기죠. 왜냐, 이 서울시도 비용이라는 것들을 쓰니까 도시계획 업체, 건축 업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조각도 그리고 위원들 불러서 자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 제한 방식만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어쨌거나 시에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부분들인 거고 요거는 대신에 수시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안에 3개의 사업구역을 만드셔서 가셔야 돼요. 5개 중에 최소한 3개 정도는 추진위까지는 하시거나 동의를 받으셔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사업들을 할 겁니다 라는 것들을 하셔야 모아타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아타운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마치겠고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모아타운은 사업이 아니다. 모아주택이 사업이다. 그리고 대부분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어쨌거나 용도적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득이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재개발, 재건축 대비해서 절차가 많이 생략돼서 빠르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을 해주셔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제가 내년에도 이 자리에 쓸 수가 있으니까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 이 질문부터 받으면 또 가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평가해 주시고 다 된 분들은 제가 조금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